토지는 어떤 생산물도 만들진 않습니다. 토지 소유로 얻는 미래의 지대, 즉 임대료가 있을 뿐이죠. 미래의 지대에 대한 청구권의 가치가 바로 현재의 토지 가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저자 한지원입니다. 이제부터 3부 성장과 위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강의도 이제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자, 이제부터 한번 자본주의의 성장과 위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자본론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생산 능력 발전이 지속해서 이루어진 시기는 최근 200년 남짓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축적을 본성으로 삼은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성과죠. 하지만 최근 경제는 이런 성장에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는 길게 보면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심화했습니다. 경제학이 여러 대안을 많이 내놓고 있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그다지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의 저성장은 특히 시사적입니다. 성장 둔화 속도가 워낙 빠른 데다가 저성장에 한국 사회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아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각종 세대 문제, 불평등 문제, 등등등 하여튼 별의별 문제가 한국의 저성장과 함께 사회 전반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3부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성장에 관한 이론들을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가공자본이 경제를 지배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주류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서비스업 규제 개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 된다는 그런 경제학의 성장 이론의 한계는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요. 임금 인상으로 분배하고 성장, 두 마리 토끼를 그냥 한 번에 그냥 잡을 수 있다는 한국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알려진 포스트 케인전 성장 이론의 결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의 결론으로 자본 2권에서 마르크스가 자본 회로의 모형을 가지고 경제 성장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경제 성장과 위기는 어떻게 대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9강, 10강, 11강, 12강의 차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인 가공자본의 쟁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가장 핫한, 한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한국의 자산 구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부는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인데요.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8년 토지의 총 가격은 얼마일까요? 8천조 원이나 됩니다. 민간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한 해 국내 총생산의 3배나 됩니다. 참고로 공장 설비는 900조 원, 우리 지적재산권은 한 5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조업 경제다, 지식기반 경제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둘을 합쳐도 부동산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자산 가격의 크기로만 보면 한국은 건물주의 나라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참고로 건물값은 고가일수록 건축비보다는 토지 가격에 따라 좌우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원가를 한번 보면 40%만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고 60%가 토지 가격입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토지 가격 비중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토지 가격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자, 한번 이 다이어그램을 잘 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농업용 토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보통 도시에서 하는 그 토지들 말입니다. 토지는 어떤 생산물도 만들진 않습니다. 토지 소유로 얻는 미래의 지대, 즉 임대료가 있을 뿐이죠. 미래의 지대에 대한 청구권의 가치가 바로 현재의 토지 가격입니다. 물론 여기서 미래의 지대는 주관적이겠죠. 주관적인 기대치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지대는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특히 수요 공급의 사정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토지는 당연히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급에 제한이 있어요. 공급보다는 그래서 수요 측의 변화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수요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가 있냐면 그러면 금리하고 지대가 보통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금리와 지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예상이죠. 내가 10억 원이 있는데 이걸 한번 어디 투자할지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3년간 이자가 연 5% 정도 될 거다라고 기대한다고 한다면 3년 후에 금리 수입은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10억 원으로 약 5천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 토지를 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땅 사는 게 이득이겠죠. 그리고 경쟁이 있다면은 이 둘이 비슷해지는 시점까지 토지의 가격이 쭉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3년을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3년만 예상하는 게 아니죠. 수십 년 후. 토지가 계속 있는 거니까 수십 년 후까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이렇게 민 기대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뭐가 개입하죠? 주관적 심리예요. 그때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심리가 가격 결정에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상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보통 두 가지 정도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하나는 경제 성장, 다른 하나는 인구 증가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면은 토지는 공급에 제한이 있으니까 상대 가격은 오르겠다.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할 겁니다. 특히 고도 성장기에는 도시 인구가 몰려들기 때문에 대도시의 토지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 중에 대도시라고 할 서울, 또 서울에서도 그중에서 강남이 딱 그런 사례죠. 금리 역시도 경제가 성장하면은 자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한다고 대부분 다 예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바로 이 문제인데요. 인구가 감소할 때도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자본과 인구의 집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황이 닥치면 집중으로 발전한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100억 원이 있어요. 이 신규 자금을 10개의 기업에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라 될 놈을 밀어주자. 내지는 좀 더 큰 기업을 대기업을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두 기업에 몰아주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이런 걸 자본의 집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같은 자금이 80억으로 주는 겁니다. 불황이 되고 어쩌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때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기업이 나머지 기업들, 아까 8개 기업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병을 해버리는 겁니다. 불황이 되면 이거 경제 힘들어. 다 합병해. 해서 기업의 숫자 자체가 주는 거죠. 자금도 줄지만 기업의 숫자도 줄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자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건데 이런 걸 뭐라 그래? 바로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적의 성장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집중은 전형적으로 불황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토지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경제와 인구가 감소할 때 중소도시의 경제와 인구를 서울이 수도권이 싹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토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불황이라 하더라도 상승을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과 나머지 동네 아파트 가격 비교만 해봐도 확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중이 발생하는 경우 아까 뭐라 그랬죠? 인수합병 얘기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서도 이런 식의 집중이 발생하면 중소도시는 어떻게 돼요? 몰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하려면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하려면 다 서울로 가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금리는 아까 금리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통화기축을 할 경우 금리가 더 상승하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정부 정책이 그냥 뭐 기분 따라 하는 거나 막 주관적 예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특히나 뭐 경제 기관들이 발표하는 것들이나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와 인구의 성장 예측을 함으로써 뭐 그에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아예 완전히 금리가 동떨어져서 막 오르고 내리진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제 한번 노동가치론 얘기를 해볼까요? 부동산 가격은 노동가치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연해요.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생산할 수도 당연히 없고요. 그런데도 토지에 가격이 붙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노동가치론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격의 기본을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유는 오로지 그것이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주는 지구가 만든, 내지는 지구에서 얻은 토지를 다른 시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적으로 소유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지대소득은 사실은 사회적 노동의 증가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지대는 소득의 이전입니다. 오직 소유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거죠. 토지 소유주는 사회에서 지출된 노동을 지대 또는 나중에 매각 차익으로 이전받는 겁니다. 자, 마르크스는 이러한 토지를 그래서 가공자본이라고 불렀는데요. 자본이라는 점에서 증식을 합니다. 아까 늘어나잖아요. 근데 가공이라 하면 현재 노동이 증식의 토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공자본의 크기는 미래 소득에 대한 청구권 가격으로 결정이 되죠. 오직 그 토지를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의 대상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임대료, 이자, 배당 같은 형태로 미래에 얼마나 소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로 자산의 가격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가공자본이라는 건 착취할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로 10억 원의 토지는 먼 미래까지 지대로 한 10억 원을 다 거둘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청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미래에. 가공자본은 그래서 주관적으로 커질 수 있고요. 기대니까요. 심지어 미래가 끝이 있나요? 예, 미래엔 끝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의 수입이 현재 자산 가격을 결정하고 또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가 커집니다. 현재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상하죠? 미래의 수입이 현재의 가치를 자본으로 삼는 것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예, 이 자체를 가공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본을 소유한 개인에게는 엄청난 부처럼 보일 겁니다. 엄청 크죠? 막 뭐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우리 부동산 가격 보듯이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보듯이.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으로 축적된 노동 생산물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대응물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 그냥 가격을 갖는 자본이라는 거예요. 주식과 부동산이 우리가 접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바로 가공자본입니다. 가공자본의 소유자가 차지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로 확장이 됩니다. 소유 법칙은 이제 자본 소유자가 미래 노동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되는 거예요. 아파트의 가치는 세입자에게 현재와 미래에 지출할 노동적 일부를 월세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가격입니다. 월세는 하지만 노동자들이 실제로 노동한 부분 중에 일부죠. 아파트 자산은 그래서 가공적이지만 그가 받는 수입은 가공이 아니에요. 실제 노동입니다. 자산 소유자는 가공 자본을 통해 현재 노동만이 아니라 미래 노동까지도 착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노동은 물리적 제한이 있지만 미래에 투입될 노동에는 물리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실제 자본보다 오히려 가공 자본이 압도적으로 커지죠. 특히 현재 경제 상태가 어려울 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기대를 거는 거죠. 미래에 난 더 많이 착취하겠다. 얼마나 더 착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청구권이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자 이야기를 한번 비유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속에서 내가 된 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가공자본과 실제 노동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나라 현실로 한번 돌아보죠. 2017년 말 우리나라에는 여러 형태의 가공자본이 얼마? 1경원 정도 됩니다. 국내에서 지출된 노동보다 10배가 많고요.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자산보다 16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자산의 소유자들이 뭐 임대료든 뭐든 하여튼 무슨 형태로든 평균 금리 3% 정도의 자산 수익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300조 원은 이 가공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사실은 소득이 이런 식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를 이 정도로 착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 한번 살펴보죠. 이런 가공자본은 언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우리나라 상황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내내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돈을 잘 빌려줬죠.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확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풀린 돈이 다시 집값을 상승시켰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주택담보대출이 2000년대 초반에 한 100조 원대였는데 2020년대 말 되면 거의 900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팽창한 셈인데요. 당연히 경제가 이 정도 성장한 건 아니니까요. 또 재미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게 주택 구매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사도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현물 담보가 부족한 건설사들은 미래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요. 이걸 멋지게 표현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릅니다. 참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건데 영어로 붙이면 그럴싸해 보여요.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이라는 대출인데요. 은행은 집을 사는 가게도 돈을 빌려주고 집을 짓는 건설사에도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행 빚으로 집을 짓고 은행 빚으로 집을 사는 게 바로 이게 부동산 시장이죠. 그래서 금융이 발전하면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커집니다. 그러면 이런 빚은 끝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기대가 커지니까 아까 말씀 가공자산이 계속 커집니다. 커지고 빚도 커지고 건설사도 더 많이 빚을 내서 더 짓고 하여튼 뭐 그냥 기대가 있으면 계속 돌아가요. 그냥 계속 팽창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빚은 갚아야겠죠. 빚의 사슬이 지불의 사슬로 바뀌어버립니다. 은행이 대출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냐고요? 발생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부동산의 가격 하락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각종 파생 금융상품이라고 불리는 이것보다 더한 팽창되는 여러 가지 신용 형태들,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것들이 한순간에 싹 지불의 연쇄로 바뀌니까 다 망해버린 겁니다. 자,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봤듯이 뭐 가게와 건설사는 망하는 거 기본이고 은행도 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 항상 곤란해요. 부동산 가격이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면 잡아야겠다 말을 하는데 쉽사리 막 칼을 들이대진 못합니다. 나라 경제가 박살나는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이 바로 가공자본이 금융과 함께 팽창하는 메커니즘이고 또한 위험성인데요. 가공자본으로 현재와 미래의 노동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걸 전통적으로 지대라고 불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토지는 가장 오래된 가공자본이었죠.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국채, 주식 같은 가공자본이 발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지대를 추구하는 게 자본가들의 또한 궁극적 지향이기도 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간물주죠? 왜냐하면 이 가공자본을 자본가들이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궁극적 지향으로 삼는 이유는 착취의 흔적이 여기에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로 건물주가 받는 임대료에는 생산 현장의 고통스러운 착취가 남아있나요? 없어요. 공장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매일같이 참혹한 투쟁을 벌이죠. 하지만 건물주의 소득은 통장에 꼽히는 임대료로만 나타날 뿐입니다. 토지 가격 또는 지대가 가지는 이러한 착취적 성격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학적이라고도 좀 얘기할 수 있고 멋지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그 문구를 직접 보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마쳐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가치의 독립적 원천으로서 자본은 토지 소유와 결합을 하는데 이 토지 소유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은 한 계급에게 이전시킨다. 그 계급이란 스스로 노동하지도 않고
노동자를 직접 착취하지도 않으며 또 이자 낳는 자본처럼 예를 들어 자본을 대출하면서 부담하는 위험이나 희생과 같은 도덕적으로 위안이 될 만한 아무런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계급이다. 여기에서는 잉여 가치의 일부분이 사회적 관계와 직접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 요소인 토지와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잉여 가치의 각 부분들 상호 간의 소외와 화석화의 형태가 완성되고 내적인 관련은 결정적으로 파열되며 잉여 가치의 원천은 바로 생산 과정의 여러 소재적 요소와 결부된 생산 관계들이 각기 독립해 버림으로써 완전히 은폐된다. 어떻게 보면 간물주에 대한 왜 사람들이 간물주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인 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